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BBC의 한국 관련 영상이 영국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영국 왕실조차 한국에 푹 빠졌다고 합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에델린이라고 해요. 제 가족은 모두 축구를 좋아하는데 어릴 때부터 아버지와 함께 경기장을 찾는 것이 자연스러웠어요. 주말이면 아침부터 축구 경기를 준비하는 분위기가 익숙했고 TV에서는 항상 프리미어리그 하이라이트가 나오곤 했죠. 엄마는 경기에 큰 관심이 없었지만 그래도 중요한 경기에는 가족이 모두 모여 응원하는 것이 저희 집의 전통처럼 자리 잡았어요. 저는 어린 시절 축구와 관련된 모든 추억이 소중하답니다. 영국에서 축구는 단순한 스포츠가 아니라 세대를 이어가는 중요한 문화예요.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부모의 손을 잡고 경기장에 가고 응원가를 따라 부르며 자연스럽게 팀을 응원하게 돼요. 저 역시 아버지 덕분에 아주 어릴 때부터 경기장에 다녔고 그곳에서 뛰는 선수들을 보면서 축구에 대한 애정을 키웠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경기장의 분위기가 좋아서 따라갔지만 점점 경기를 이해하고 전술을 분석하는 것이 재미있어졌죠. 특히 경기장의 함성 소리와 응원가는 저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대학교에 들어온 후 저는 루쉔이라는 중국인 친구와 가까워졌어요. 루쉔은 저보다 먼저 학교에 적응한 상태였고 활발한 성격 덕분에 주변 사람들과도 잘 어울렸어요. 저희는 같은 수업을 들으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금방 친해졌어요. 루쉔은 중국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히 강한 사람이었죠. 그 애는 5천년의 중국 역사와 눈부신 경제 성장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했고 매일같이 중국의 위대함을 강조했어요. 특히 실크로드부터 현대의 일대일로까지 중국이 세계 문명에 끼친 영향력을 자랑스럽게 설명했죠. 심지어 중국의 젓가락 문화가 어떻게 동아시아 전체에 퍼졌는지까지 세세하게 설명하는 걸 즐겼어요. 저는 루쉔의 끝없는 중국 이야기를 들으며 새로운 시각을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얘가 좀 지나친 거 아닌가 싶었지만 이야기를 듣다 보니 중국이 가진 다양한 매력을 알게 되었어요. 중국의 음식과 명절, 그리고 그들이 스포츠를 대하는 자세까지 들으며 저도 자연스럽게 중국에 대해 긍정적인 인상을 가지게 되었어요. 루쉔은 자기와 대화하면서 시야를 넓히라고 했죠. 그리고 중국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며 열심히 배우라고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학교 게시판에서 축구 동아리 모집 포스터를 보게 되었어요. 학업 외에 새로운 활동을 찾고 있던 저는 이 동아리에 관심이 갔어요. 루쉔도 축구를 좋아했고 우리는 함께 동아리에 가입하기로 했죠. 동아리 활동은 제 대학 생활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신청서를 작성하고 첫 모임에 참석했을 때 이미 많은 학생들이 동아리 활동을 즐기고 있었어요.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이 모여 있었고 축구라는 공통된 관심사 덕분에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어요. 저희는 처음엔 조금 어색했지만 곧 축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분위기에 익숙해졌죠. 그렇게 저는 대학 생활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었고 지금도 그 순간을 잊을 수 없습니다. 동아리에서는 매주 연습 경기를 했는데 그때마다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었어요. 각국의 축구 스타일도 다르고 전술에 대한 생각도 달랐지만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며 성장했어요. 특히 아시아 친구들의 체계적이고 규율 있는 훈련 방식은 인상 깊었죠. 이러한 경험들이 제 인생의 소중한 자산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축구 동아리에 가입한 후 여러 활동에 참여하면서 점점 분위기에 익숙해지고 있었어요. 훈련이 끝난 어느 날 짐을 정리하고 있던 제게 한 여학생이 다가왔죠. 밝은 미소를 띤 그 애는 다연이라고 했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지만 마치 오랜 친구처럼 편안한 분위기를 풍겼어요. 다연이가 먼저 다가와 동아리 활동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했죠. 저도 감사하다고 말하며 가볍게 웃었습니다. 다연이는 축구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꺼내며 팀 분위기에 대한 설명도 덧붙였어요. 다연이는 동아리 내에서도 실력이 뛰어난 선수였죠. 훈련이 진행될수록 다연이의 움직임이 유독 눈에 띄었어요. 빠른 판단력과 유연한 플레이는 보는 사람마저 집중하게 만들었습니다. 단순히 개인 기량이 좋은 것만이 아니라 팀원들과의 소통도 원활했어요. 누구에게나 친절했고 새로 들어온 신입들에게도 관심을 가졌죠. 다연이는 그런 태도 덕분에 금방 동아리 주장으로 뽑혔습니다. 모두가 다연이를 신뢰했고 다연이 역시 책임감을 가지고 팀을 이끌었어요. 그러나 이런 분위기를 탐탁지 않게 여기는 사람이 있었죠. 바로 루쉔이었습니다. 루쉔은 다연이의 인기가 부러웠던 건지
조금씩 불만을 내비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농담처럼 들렸지만 점점 다현이를 비꼬는 말들이 많아졌죠. 루쇠는 다현이가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일부러 친절한 척을 한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에 그 말을 듣고 제게 늘 다정했던 루쇠니 왜 그렇게 생각하는 걸까 의아했죠. 정말 다현이가 이상한 애인 걸까 싶은 생각까지 했습니다. 하루는 훈련이 끝난 뒤 다현이가 제게 다가와 같이 운동장을 정리하자고 했죠. 저는 흔쾌히 돕기로 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다현이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다현이는 한국에서 유학생으로 온 지 2년이 되었고 처음엔 낯선 환경에서 적응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고 했죠. 하지만 축구 동아리에 가입한 뒤 친구들이 생기면서 금방 적응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다현이의 말에서 진심이 느껴졌어요. 그날 이후 저는 점점 다현이와 가까워졌죠. 훈련 후에도 같이 식사를 하거나 경기를 보러 가는 일이 많아졌어요. 다현이와 있으면 편안했고 다현이는 늘 긍정적인 기운을 주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루쇠는 이런 저를 점점 불편해하는 것 같았어요. 루쇠는 자주 다현이에 대한 불평을 늘어놓았고 심지어 저에게도 다현이와 너무 친해지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유를 묻자 단순히 다현이가 너무 가식적이라고 말했죠. 하지만 저는 그 말에 동의할 수 없었어요. 제가 본 다현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동아리 내 친목 행사에서 팀원들이 자연스럽게 다현이를 중심으로 모여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다현이는 유쾌한 분위기를 만들며 모두와 잘 어울리고 있었죠. 하지만 루쇠는 그런 모습을 보고는 짜증을 감추지 못했어요. 루쇠는 제가 다현이와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며 한숨을 내쉬었죠. 그리고는 다현이가 모두를 속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순간 당황했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루쇠는이야말로 다른 사람들의 관계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었어요. 며칠 뒤 루쇠과 단둘이 훈련을 하던 날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루쇠이 다현이에게 무슨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싶었죠. 루쇠는 처음에는 대답하지 않다가 한국 사람들은 원래 저렇게 겉모습만 친절하다고 했습니다. 옛날에 친했던 한국인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자길 배신했다고 했죠. 한국인들이 하는 말은 모두 입 발린 말이라 모두 믿으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걸 다현이에게 엮어 얘기하기엔 좀 너무하지 않냐며 오해가 있는 것 같다고 했어요. 하지만 루쇠는 제게 조심하라고 얘기했죠. 하지만 저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다현이는 꾸밈 없는 사람이었고 다현이의 행동은 자연스러웠죠. 저는 더 이상 루쇠의 말에 영향을 받고 싶지 않았어요. 그날 이후 저는 다현이와 더 친해졌죠. 그리고 루쇠과의 거리감은 점점 커져만 갔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루쇠이 단순히 다현이의 인기를 질투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가 말하는 모든 불만은 결국 다현이가 동아리 내에서 인정받고 있다는 사실에서 비롯된 것이었죠. 하지만 저는 다현이의 따뜻함과 진심을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더 이상 그의 말을 신경 쓰지 않기로 했어요. 오히려 저는 점점 더 다현이와 가까워졌죠. 다현이는 항상 배려심이 깊었고 어떤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했어요. 그런 모습이 저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죠. 그러던 어느 날 다현이가 토트넘 경기표가 생겼다며 같이 가자고 제안했어요. 제가 다현이와 간다고 하자 루쇠도 꼭 가겠다며 따라왔죠. 너그러운 다현이는 얼마든지 좋다며 저희 셋은 당일 아침부터 경기장으로 향했어요. 토트넘의 홈구장에 도착했을 때 저는 그 규모와 분위기에 압도당했어요. 경기 시작 전인데도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응원가가 울려 퍼지고 있었죠. 곳곳에서 손흥민의 이름이 적힌 유니폼을 입은 팬들이 보였어요. 영국에서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국 선수인 손흥민을 응원한다는 사실이 새삼 놀라웠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영국 축구를 보며 자랐기에 다른 나라 선수들의 플레이를 볼 때면 자연스레 비교하게 되었어요. 특히 아시아 선수들이 프리미어리그에서 고전하는 모습을 자주 보았기에 다소 편견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죠. 손흥민에 대해서도 뛰어난 선수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제가 응원하는 팀이 아니었기 때문에 크게 주의 깊게 본 적은 없었거든요. 그리고 아무리 해봤자 축구 종주국인 영국에서 아시아 선수가 월드클래스라고 불리는 게 조금 자존심 상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날 경기장에서 본 손흥민의 모습은 제가 가진 모든 편견을 완전히 깨트렸어요. 그의 빠른 스피드는 물론이고 볼 컨트롤과 드리블 능력은 제가 본 어떤 영국 선수들보다도 뛰어났죠. 특히 상대 수비수들을 상대할 때 보여주는 침착함과 정확한 판단력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스티븐 제라드나 프랭크 램파드 같은 선수들을 동경하며 자랐어요. 그들의 플레이를 보며 영국 축구의 위대함을 믿어왔죠. 하지만 손흥민의 경기를 직접 보면서 진정한 축구는 국적이 아닌 실력으로 평가받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중거리 슛은 특히나 놀라웠어요. 마치 램파드의 전성기를 보는 것 같았고 오히려 더 세련된 기술이었죠. 손흥민은 단순히 아시아의 뛰어난 선수가 아니라 세계 최고의 선수 중 한 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국 축구의 전통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제가 이렇게 다른 나라 선수에게 완전히 매료된 것은 처음이었어요. 손흥민의 플레이는 제가 알던 축구의 개념을 바꿔놓았고 더 넓은 시각으로 축구를 보게 만들었죠. 그의 경기를 보며 진정한 축구는 국가와 인종의 경계를 넘어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경기장에서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한국인 관광객들의 관람 태도였어요. 그들은 흥분하면서도 지나치게 소란스럽지는 않았고 응원가를 부를 때도 일정한 질서를 유지했어요. 경기장 주변에서는 쓰레기를 줍는 한국 팬들도 있었죠. 경기 내내 주변을 정리하고 심지어 다른 사람이 떨어뜨린 쓰레기까지 주워 담는 모습이 보였어요. 또 한국 팬들은 심판 판정에 불만이 있어도 차분하게 반응하며 경기를 즐겼어요. 경기 중에는 응원과 감탄이 이어졌지만 상대팀 선수에게 야유를 보내거나 심하게 소리를 지르는 경우가 없었어요. 한쪽에서 넘어진 선수가 있으면 안타까워했고 상대팀의 멋진 플레이에도 박수를 보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경기가 끝난 후에도 한국인 팬들은 경기장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한 후 자리를 떠났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다현이는 한국에서는 스포츠를 즐기면서도 기본적인 예의를 지키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고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경기장에서의 한국 팬들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들의 행동이 단순한 개개인의 습관이 아니라 오랜 문화적 배경 속에서 형성된 것임을 깨닫게 되었죠. 또한 현지 토트넘 팬들의 열정적인 응원도 인상적이었어요. 그들은 손흥민이 공을 잡기만 해도 기대에 찬 표정을 지었고 상대 수비수를 제치고 슛을 시도할 때는 숨을 죽이며 지켜봤어요. 골이 들어가자 관중석은 마치 폭발하는 듯한 환호성으로 가득 찼어요. 사람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치켜들며 손흥민의 이름을 연호했죠. 심지어 몇몇 팬들은 서로 얼싸안으며 감격하는 모습까지 보였어요. 경기 중간중간 토트넘 팬들은 손흥민을 향한 애정을 표현하는 응원가를 부르기도 했어요. 그의 플레이 하나하나에 반응하며 심지어 경기장 스크린에 그의 모습이 잡히기만 해도 박수가 쏟아졌어요. 그렇게 경기가 한창 무르익어가던 후반전 무렵이었죠. 경기장이 뜨거운 함성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갑자기 제 바로 옆자리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누군가가 자리에서 움직이는 소리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점점 더 커지는 소음에 고개를 돌렸을 때 저는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죠. 한 중년 남성이 고개를 푹 숙인 채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경기 내내 손흥민을 열정적으로 응원하던 한국인 관광객이었어요. 저와 이야기도 나누며 즐겁게 경기를 관람하고 계셨는데 갑자기 얼굴이 하얗게 변하더니 숨을 거칠게 몰아쉬기 시작했죠. 그리고 순식간에 의식을 잃고 앞으로 고꾸라지셨습니다. 주변이 순식간에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누군가는 소리를 지르고 또 다른 이들은 당황한 듯 우왕좌왕했죠. 저도 너무 놀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그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때였어요. 다현이가 재빠르게 자리에서 일어나 쓰러진 분 앞으로 다가갔죠. 평소에는 조용하고 수줍음 많던 다현이가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침착하게 상황을 장악하기 시작했습니다. 다현이는 즉시 환자의 어깨를 두드리며 의식 확인을 시도했어요. 괜찮으세요? 저의 말씀이 들리시나요? 라며 얘기하는 다현이의 목소리는 또렷했고 행동은 정확했죠. 반응이 없자 다현이는 즉시 환자의 호흡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다른 한국인 관광객들의 대응이었어요. 마치 미리 약속이라도 한 듯 각자 자신의 역할을 찾아 움직이기 시작했죠. 한 젊은 여성은 즉시 전화기를 꺼내 119에 신고를 시작했고 다른 남성은 의료진을 찾아 빠르게 자리를 떠났습니다. 다현이는 신속하게 환자를 바닥에 눕히고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어요. 다현이의 손동작은 정확했고 리듬감이 있었죠. 작은 소리로 숫자를 세어가며 가슴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다현이의 자세였어요. 양팔을 쭉 편 채 정확한 위치에서 일정한 강도로 압박을 가했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인 채
그 긴박한 순간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누군가는 눈물을 훔치고 있었고 또 다른 이들은 기도하는 듯한 표정이었죠. 그 순간 경기장의 함성도 멀리서 들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다현이가 심폐소생술을 이어가는 긴박한 순간 멀리서 달리는 발소리가 들렸어요. 한 한국인 청년이 자동심장 충격기를 들고 숨을 헐떡이며 달려왔죠. 그 청년은 경기장 반대편에서부터 전력으로 달려온 듯 했는데도 기계를 전달하는 손길은 놀라울 정도로 안정적이었습니다. 다현이는 즉시 기계를 받아들고 신속하게 작동시켰어요. 다현이의 손놀림이 너무나 능숙해서 저는 눈을 뗄 수가 없었죠. 패드를 부착하는 위치도 정확했고 기계를 다루는 모습도 전문가 같았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것은 환자의 상의를 재빨리 걷어올리고 패드를 부착하는 과정이었어요. 다현이는 한 손으로는 옷을 정리하고 다른 손으로는 패드를 준비하는 등 1초도 낭비하지 않았죠. 패드를 붙이는 위치도 정확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는 수없이 반복된 훈련의 결과였습니다. 자동심장 충격기가 환자의 심장 리듬을 분석하는 동안 주변은 완전한 침묵에 빠졌어요. 다현이는 집중된 표정으로 기계의 안내음을 기다렸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도 숨을 죽였죠. 그 몇 초가 마치 몇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충격이 필요합니다. 모두 물러나세요. 기계의 안내음이 들리자 다현이는 단호한 목소리로 주변 사람들에게 환자에게서 물러날 것을 지시했어요. 그리고는 정확한 타이밍에 충격 버튼을 눌렀죠. 그 순간 환자의 몸이 살짝 들썩였고 우리는 모두 숨을 멈췄습니다. 충격 직후 다현이는 즉시 다시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어요. 다현이의 움직임에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죠. 30번의 가슴 압박과 2번의 인공호흡을 정확하게 반복하면서도 환자의 상태를 꾸준히 확인했습니다. 그렇게 몇 번의 주기가 지나고 나서였어요. 환자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이기 시작했고 이어서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렸죠. 다현이는 여전히 심폐소생술을 멈추지 않은 채 환자의 상태 변화를 주시했습니다. 마침내 경기장 의료진이 도착했을 때는 환자가 이미 약간의 의식을 되찾은 상태였어요. 의료진들은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면서 연신 고개를 끄덕였죠. 그들은 다현이의 응급처치가 교과서적이었다며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렇게 정확한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 충격기 사용은 처음 봤다며 덕분에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었다고 얘기했어요. 그 말에 다현이는 겸손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다현이는 마치 일상적인 일을 한 것처럼 담담하게 자리에서 일어났죠. 저는 아무리 이걸 알고 있더라도 이렇게는 못할 것 같다고 어떻게 했냐고 물어봤죠. 그러자 다현이는 나중에 이런 상황에 대비한 훈련을 한국에서는 정기적으로 받는다고 설명해 주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되는 안전교육, 중학교에서 더욱 체계적으로 배우는 응급처치, 고등학교에서 실전처럼 진행되는 모의훈련까지 다현이의 침착한 대응은 우연이 아닌 한국 교육의 체계적인 훈련 결과였던 거죠. 더욱 놀라웠던 것은 이런 교육이 단순한 이론 수업이 아니라는 점이었어요. 실제 상황을 가정한 실습과 자동심장 충격기, 실물 훈련, 다양한 시나리오에 따른 대응 연습까지 한국의 안전교육은 실전을 완벽하게 대비하고 있었죠. 그날의 경험은 제 인생에서 가장 강렬한 순간 중 하나가 되었어요. 위급한 순간에 보여준 다현이의 전문성과 한국인들의 조직적인 대응력은 깊은 인상을 남겼죠. 그러면서 제가 영국에서 배웠던 것들을 되돌아보게 되었어요. 그렇게 경기가 마무리되고 다현이가 저녁을 함께 하자고 제안했어요. 다현이는 자기 부모님이 운영하는 한식펍을 가보자고 했죠. 다현이는 맛있는 한국 음식을 소개해주고 싶다며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저는 한국 음식을 제대로 접해본 적이 없었기에 기대되는 마음으로 따라 나섰어요. 루쉔도 별다른 반응 없이 함께 가기로 했죠. 펍에 도착하자마자 내부에서 풍겨오는 고소한 냄새가 코끝을 스쳤어요. 내부는 이미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고 대부분이 한식을 즐기는 듯 보였죠. 한국 음식이 이렇게 인기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다현이가 안쪽 자리로 안내하며 가장 맛있는 메뉴를 골라주겠다고 했어요. 우리는 다현이의 추천을 따라 두루치기와 두부김치를 주문했죠. 잠시 후 김이 모락모락 나는 두루치기와 두부김치가 테이블 위에 놓였어요. 매콤하면서도 감칠맛 나는 향이 자극적이었죠. 저는 호기심 가득한 마음으로 두부김치를 한 입 먹었어요. 부드러운 두부와 알싸한 김치의 조합이 예상보다 훨씬 맛있었습니다. 다현이는 한국인들이 김치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그리고 각 지역마다
김치의 종류가 다양하다는 이야기를 해줬어요. 저는 흥미롭게 듣고 있었죠. 그때 루쇤이 갑자기 말을 꺼냈어요. 루쇤은 김치가 원래 중국에서 유래한 음식이라며 한국의 김치 문화가 사실상 중국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주장했죠. 순간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했어요. 다현이는 루쇤의 말을 듣고도 당황한 기색 없이 차분하게 반응했습니다. 다현이는 김치의 기원과 한국에서 오랜 세월 동안 발전해온 과정을 설명했어요. 루쇤은 중국의 절임 채소 문화를 근거로 김치가 원래 중국에서 유래했다고 했죠. 하지만 다현이는 한국에서 김치가 어떻게 발전해왔는지 설명하며 단순한 절임 채소와 김치는 전혀 다른 개념이라고 반박했어요. 다현이는 한국의 문헌 기록과 발효 음식 문화의 발달 과정을 예로 들며 김치가 한국 고유의 음식이라는 근거를 제시했죠. 루쇤이 내가 말하는 중국의 절임 채소와 한국 김치는 뭐가 다르다는 거냐며 똑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러자 다현이는 단순한 절임 채소라면 어느 나라에서나 존재할 수 있겠지. 하지만 김치는 고유한 양념과 발효 과정을 거쳐 독특한 맛을 만들어내 그냥 소금에 절이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그 말에도 루쇤은 여전히 고개를 저으며 하지만 중국에도 오래전부터 비슷한 절임 음식이 있었다며 결국 원조는 중국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저는 루쇤이 억지 주장을 하는 것 같아 그만 말을 막으려 했지만 다현이는 오히려 괜찮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비슷한 음식이 있다고 해서 그 음식이 그 나라에서 시작된 건 아니라고 덧붙이며 김치는 한국에서 수백 년 동안 발전해왔고 한반도의 기후와 생활 방식에 맞춰 변화한 음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중국의 절임 채소가 김치로 발전했다고 말하는 건 단순히 나라마다 빵이 있다고 해서 모든 빵이 한 나라에서 기원했다고 주장하는 것과 다를 바 없어라고 했죠. 그때 저는 터져나오는 웃음을 간신히 참았습니다. 그 말에 루쇤도 말문이 막힌 듯 했죠. 몇 번이나 반박하고 싶어 입이 옴짤달싹했지만 확실한 근거가 부족했어요. 결국 루쇤은 얼굴을 붉히며 조용해졌죠. 저는 다현이의 침착한 태도와 깊은 지식에 감탄했어요. 다현이는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적으로 설명하며 상대방을 설득하는 방식으로 대처했죠. 그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다현이의 설명을 들으면서 저는 한국의 음식 문화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싶어졌어요. 김치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오랜 역사를 지닌 문화적 자산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죠. 게다가 다현이는 저렇게 막무가내인 루쇤에게도 다정했어요. 웃으며 루쇤에게 한식을 더 즐겨보라고 권하기까지 했죠. 루쇤도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두루치기를 한 입 더 먹었어요. 그렇게 한식펍에서의 저녁은 논쟁으로 시작되었지만 결국 맛있는 음식과 유익한 대화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런데 한식펍에서의 논쟁 이후 루쇤의 태도는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다현에게 논리적으로 반박을 당한 것이 단순한 의견 차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루쇤은 저에게 더욱 집착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루쇤은 예전보다 더 자주 저를 찾았어요. 심지어는 제가 다른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도 옆에서 서성거렸죠. 처음에는 단순한 친밀감의 표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부담스럽다고 느끼게 되었어요. 루쇤의 행동은 단순히 함께 있는 시간을 늘리는 것에 그치지 않았죠. 제가 어디 가는지, 누구와 시간을 보내는지 지나치게 신경 쓰는 것이 보였습니다. 가끔은 마치 저를 감시하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걔는 저에게 하루에도 몇 번씩 메시지를 보내며 지금 어디에 있는지, 누구와 함께 있는지를 물었죠. 대답이 늦어지면 걱정된다는 메시지를 추가로 보내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루쇤이 작은 선물을 내밀었어요. 중국에서 유행하는 가방이라며 주고 싶다고 했죠. 열어봤더니 굉장히 고가의 명품 가방이 있더라고요. 너무 부담스러워서 저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걔는 괜찮다며 억지로 제 손에 쥐어주었어요. 이후에도 루쇤은 계속해서 선물을 사오거나 갑자기 저를 기다리고 있었다며 집까지 바래다 주겠다고 했죠. 처음에는 그의 배려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저의 일상에 깊이 개입하려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섬찟한 경험까지 하게 되었어요. 한 번은 제가 친구들과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을 때 우연을 가장해 그곳에 나타났죠. 마침 근처에 일이 있어 왔다며 우리 자리에 함께 앉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이런 일이 반복되자
저는 점점 더 불편함을 느꼈어요. 루쉐는 제가 다른 친구들과 가까워지는 걸 원하지 않는 듯 했죠. 그것이 점점 더 노골적으로 드러났습니다. 하루는 다현이와 함께 학교 도서관에서 과제를 하던 중이었어요. 문득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져 고개를 들었는데 루쉔이 멀지 않은 곳에서 저를 지켜보고 있었죠. 저는 깜짝 놀랐지만 피하지 않고 눈을 마주쳤습니다. 루쉔은 마치 우연히 지나가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다가와 과제에 대해 물었어요. 다현이는 어색한 표정을 지으며 조용히 상황을 지켜봤죠. 저는 단순한 학업 이야기로 대화를 돌렸지만 루쉔의 관심은 온전히 제가 누구와 함께 있는지 무슨 얘기를 나누는지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묘하게 친구들이 저를 피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처음에는 제가 예민해진 걸까 생각했지만 분명히 뭔가 달라진 게 있었죠. 수업이 끝나고 평소처럼 함께 점심을 먹으려 할 때마다 친구들은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겼다며 자리를 피했습니다. 도서관에서 공부할 때도 예전처럼 함께 자리를 잡지 않았어요. 같은 수업을 듣는 친구들조차 저와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했고 과제 조별 모임에서도 저를 배제하려는 듯한 분위기였죠.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서 저는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루쉐는 이런 상황을 눈치챈 듯 더욱 적극적으로 저를 챙기기 시작했어요. 친구들이 떠나고 혼자 있을 때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나타났죠. 루쉐는 교묘하게 자신만이 진정한 친구라는 것을 암시했습니다. 다들 바빠서 그렇다면서도 자기는 항상 제 곁에 있겠다는 식의 말들로 저를 위로하는 듯 하면서도 은근히 다른 친구들과의 관계를 더 멀어지게 만들었어요. 점점 저는 루쉔의 말이 맞는 것 같다는 생각까지 들기 시작했죠.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현이가 저를 불러 조용한 카페로 데려갔어요. 평소의 밝은 표정이 아닌 깊은 걱정이 담긴 얼굴이었죠. 다현이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다현이가 전한 이야기는 저를 완전히 충격에 빠뜨렸어요. 루쉔이 제 뒤에서 저를 험담하고 다녔다는 것이었죠. 심지어 제가 다른 친구들의 뒤에서 나쁜 말을 한다는 거짓 소문까지 퍼뜨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루쉔이 이런 행동을 계획적으로 해왔다는 점이었어요. 루쉔은 여러 친구들에게 접근해 저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를 전하고 심지어 저와 어울리지 말라고 직접적으로 말했다고 했죠. 이런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그동안의 상황들이 하나둘씩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 불편해 보이는 표정들, 어색해진 대화들, 모든 것이 루쉔의 계획적인 행동 때문이었어요. 처음에는 친구들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았지만 루쉔은 끈질기게 같은 이야기를 반복했고 결국 일부 친구들은 저를 의심하기 시작했죠. 그렇게 저는 점점 더 고립되어 갔습니다. 이제서야 이해가 됐어요. 왜 친한 친구가 갑자기 연락을 피하게 됐는지, 왜 수업 조별 과제에서 늘 혼자가 됐는지, 왜 점심시간마다 친구들의 자리가 비어 있었는지 모든 것이 루쉔의 교묘한 계획이었다는 사실에 저는 분노와 배신감을 동시에 느꼈죠. 그동안 제가 느꼈던 외로움과 소외감이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현이에게 모든 진실을 들은 그날 밤 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생각에 루쉔을 불러냈어요.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 캠퍼스 벤치에 앉아 루쉔에게 모든 것을 물었죠. 제가 알게 된 사실들, 루쉔이 퍼뜨린 소문들, 그리고 친구들을 멀어지게 만든 행동들에 대해 하나하나 짚어가며 이야기했습니다. 루쉔은 처음에 충격을 받은 듯 창백한 표정을 지었어요. 루쉔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보였죠. 하지만 곧 루쉔은 마치 준비했다는 듯이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루쉔의 목소리에는 떨림이 있었어요. 루쉔은 단지 저를 보호하고 싶었다고 했죠. 다른 친구들은 결국 저를 떠날 것이며 오직 루쉔만이 진정으로 저를 이해하고 아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루쉔의 이야기는 점점 더 절박해졌어요. 루쉔은 자신의 어린 시절부터 이야기하기 시작했죠. 중국에서 외동아들로 자라며 느꼈던 고독감과 영국에 와서 겪은 문화적 충격과 소외감, 그리고 저를 만나고 나서야 처음으로 느낀 특별한 유대감까지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하지만 루쉔의 말 속에는 왜곡된 집착이 느껴졌어요. 루쉔은 저를 자신만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 의도적으로 제 주변 관계를 파괴했다는 것을 인정했죠. 특히 다현이를 언급할 때는 루쉔의 목소리에 적대감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루쉔의 감정을 이해하려 노력했지만
루쉔의 행동은 용납할 수 없었어요. 루쉔에게 이제 그만하라고, 더 이상 이런 식의 관계를 지속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했죠. 그때 루쉔의 눈에 눈물이 고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루쉔은 마지막으로 필사적인 설득을 시도했어요. 자신의 모든 것을 저에게 걸었다며 영국 생활에서 저 말고는 의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했죠. 심지어 루쉔은 자신이 얼마나 외롭고 절박한지, 그리고 제가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를 끊임없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결심을 굳혔어요. 루쉔의 눈물과 호소에도 불구하고 이미 깨어진 신뢰는 회복될 수 없었죠. 저는 루쉔에게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루쉔은 계속해서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때로는 사과하는 내용이었고, 때로는 자책하는 내용이었으며, 심지어는 자해를 암시하는 내용도 있었죠.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험은 제게 큰 교훈이 되었어요. 진정한 우정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건강한 관계란 어떤 것인지 깊이 생각하게 되었죠. 비록 쓰라린 경험이었지만 제 옆에서 저를 든든하게 지지해주는 다현이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저게 뭐죠? 선수들이 하나같이 뭔가 가방에 주섬주섬 챙기고 있는데요. 여기 BBC 스포츠에서 한국을 방문한 손흥민 선수와 토트넘 선수들의 귀국 장면을 취재하면서 특이한 물건을 하나 포착했습니다. 정체 모를 물건에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번 팀 K리그와 바이에른 뮌헨 선수들과의 특별한 경기를 위해 한국에 온 선수들은 한국에 대해 특이한 소감을 남기고 갔다고 하는데요. 토트넘 선수들의 통역을 맡았던 한 통역가로부터 온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주 한국에서의 경기를 위해 한국을 다녀온 올리비아입니다. 저는 토트넘 선수 중 토트넘 소속의 통역사 자격으로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어요. 사실 손흥민 선수는 영어를 매우 잘하기 때문에 굳이 한국어 번역이 필요 없어서 토트넘에 전문 한국 통역은 없는데, 이번 한국 방문을 위해 아무래도 한국어를 할 수 있는 통역이 필요했어요. 저희 교수님의 추천으로 저와 다른 동료 몇 명이 이번 토트넘 방안에 함께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교수님께서 처음 제안하셨을 때 저는 믿기지 않았어요. 원래 저는 주로 기업에서 요청하는 국제 협상이나 회의에 주로 번역을 하기 때문에 토트넘 선수나 손흥민 선수 같은 스타를 만날 기회가 없거든요. 제가 만나는 사람들은 주로 기업의 회장님들이나 실무진들이죠. 그런 손흥민 선수를 가까이서 볼 수 있다는 것만 해도 너무 좋았는데 한국에 갈 수 있게 되다니 무척 영광이었습니다. 원래도 한국어 배운 걸 잘했다고 생각했지만 이번만큼은 한국어 번역으로 활동하고 있는 제 자신이 너무 뿌듯했어요. 영국인인 제가 어떻게 한국어 번역을 하게 되었는지 혹시 궁금해하시는 분이 계실까 짧게 설명드리면, 이 모든 건 전부 저희 엄마 때문이에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한국의 위상이 그렇게 높지 않았거든요. 모두들 일본 문화에만 어느 정도 관심이 있었고 한국이나 북한이 비슷비슷한 나라라고 생각하며 위험한 곳이라는 생각뿐이었죠. 그때 저희 엄마도 일본 문화에 관심이 많으셨다가 일본에서 유행하던 겨울연가라는 드라마를 보고 한국 문화에 빠지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때 엄마는 비야, 너 한국어 꼭 배워야겠다고 하시며 앞으로 한국이 일본보다 더 유명해질 것 같다고 하셨죠. 그런데 제가 한국어를 배우면서 주변에서 다들 참견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그거 배워서 어디다 쓸 거냐? 한국 그 작은 나라에서 뭘 할 줄 안다고 배웠냐면서 친구들부터 어른들까지 모두 다 한마디씩 거들었어요. 그땐 어린 마음에 엄마에게 그만두고 싶다고 얘기한 적도 있어요. 한국어는 재밌었지만 친구들의 무시를 견디기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엄마는 한국은 분명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시며 언젠가 제게 큰 무기가 될 거라고 하셨어요. 한국어가 싫으면 그만둬도 되는데 그게 아니라면 끝까지 해보자고 하셨죠. 그때 엄마의 말을 듣고 저는 제가 좋아하는 한국어를 계속하기로 선택했어요. 그런데 막상 지금은 모두 부러워하고 있죠. 엄마 말대로 한국어는 지금 제게 가장 큰 무기가 되었어요. 한국어로 밥 벌어먹고 살고 있는 데다 지금은 토트넘 선수들 번역까지 맡게 되었죠. 제가 이번에 토트넘 통역으로 한국에 간다니 제 주변 모든 친구들이 다들 부럽다고 한마디씩 했어요. 옛날엔 한국어 어디다 써먹느냐고 비난하던 친구들이 지금은 싹 다 바뀌었죠. 한국의 위상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저에 대한 친구들의 부러움도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한국행을 앞두고
토트넘 측에서 제게 연락이 왔습니다. 선수들의 요청 사항을 듣고 저는 깜짝 놀랐죠. 간단한 한국어 인사법이라든지 예절을 알려달라는 연락이 왔어요. 아무래도 한국에서 하게 된 만큼 한국 문화를 최대한 배우고 신뢰가 되지 않도록 준비를 제대로 하고 싶다고 하셨죠. 처음엔 간단한 인사말조차 어눌하게 하는 선수들을 보고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세계 최고의 스타 플레이어들이 아이처럼 더듬더듬 한국어를 하는 게 정말 웃겼거든요. 그렇지만 선수들은 정말 진지하게 임했습니다. 주장인 손흥민 선수의 나라에 방문하는 만큼 한국 사람들에게 최대한 제대로 된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렇게 간단한 수업을 끝내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저는 SNS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 팬들의 환영 인사가 정말 많이 올라와 있었거든요. 한국 사람들이 토트넘과 바이에른 뮌헨팀에 보여주는 기대와 응원이 어마어마했어요. 그런데 정말 제 눈을 의심하는 게시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제가 정말 좋아하는 한국 가수들도 이번 한국행을 응원한다며 기대하는 메시지를 써놓았더라고요. 저는 한국 사람들의 이런 환대에 좀 의아했어요. 토트넘 입장에서는 친선 경기를 하는 건데 손님 맞이를 제대로 한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런 한국 팬들의 반응을 알고 토트넘 선수들도 한국 방문에 굉장히 들뜨고 설레했어요. 다른 어느 나라에서 친선 경기를 할 때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보안팀에서 근무하는 존을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존의 반응은 냉랭했어요. 손흥민 선수가 영국 현지에서도 인기가 어마어마한데 한국에서는 그 수준을 훨씬 뛰어넘을 거라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공항에서 혹시나 사람들이 많이 몰려 안전이 위협될까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존은 매일 야근이라고 했어요. 구단 보안팀과 관계자들은 밤낮으로 회의를 거듭한다면서요. 만에 하나 선수들이 부상을 입으면 팀의 전력이 크게 떨어지기 때문에 최대한 안전하게 갔다 오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존의 말을 듣고 좀 의아했어요. 제가 아는 한국 사람들은 선수들에게 피해를 입힐 사람들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그 말을 했더니 존은 일본에서 한번 크게 대었던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때 탑급 선수들이 많은 구단에서 근무했었는데 일본의 친선 경기를 한번 가게 되었다고 했어요. 아무래도 인기가 많은 선수들이었다 보니 공항에서 어마어마한 인파가 몰려들었대요. 그런데 처음엔 의외로 질서정연한 모습에 일본 사람들은 유럽 팬들과는 좀 다르다고 생각했다고 해요. 그래서 질서를 잘 지켜준 고마운 팬들에게 호텔 로비에서 팬 사인회를 개최했다고 했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많은 팬들이 몰려들었지만 질서 정연했던 공항에서의 모습을 떠올리며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대요. 그런데 한두 명의 팬들이 갑자기 선수들에게 가까이 가려고 밀고 당기기 시작했고 보안이 흐트러지자 믿기지 않는 일이 생겼다고 했어요. 그렇게 반듯하게 줄을 지키고 서 있다가 순식간에 모두 우르르 달려들었다고 했습니다. 갑자기 현장은 아비규환이 되었고 일본 팬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선수에게 마구 달려들어 그 선수의 소지품을 가져가기도 하고 신체 접촉을 시도하기도 했다고 했어요. 깜짝 놀라 호텔 직원에게 어떻게 좀 도와달라고 요구했지만 그들은 자기 일이 아니라는 듯 딱 잘라 말했다고 했습니다. 그 모습에 좀 매정하다는 생각을 했대요. 공항에서의 모습만 생각하고 경호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지 않았던 구단 측은 어쩔 수 없이 관계자들이 모두 달려들어 겨우 선수들을 구출했다고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존도 누군가에게 긁혀 크게 다쳤다고 했어요. 이 사건 이후로 존은 일본 사람들에 대한 생각이 확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친절하고 누구나에게 잘 대해줄 것 같지만 속마음을 숨기고 있는 것 같다고 했죠. 그래서 이번 한국 방문을 앞두고도 그때의 기억이 떠올라 걱정이 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존의 말에 동의하는 척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그렇게 심각하게 걱정할 필요 없을 텐데 하는 생각을 했죠. 아무튼 한국에 갈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었고 저는 잔뜩 들떴습니다. 저 혼자 통역을 하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잠깐 짬이 나면 한국 시내를 조금 구경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진짜 해보고 싶은 게 한 가지 있었어요.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항상 의아한 장면이 하나 있었거든요. 바로 밤에 편의점 테이블에 앉아 맥주를 마시는 장면이었어요. 그게 실제로 가능한 일인지 궁금했죠. 일단 영국에서는 밤늦게 다니는 게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밤에는 가능한 우버를 타고 다니고 있어요. 요즘 유럽에서는 약을 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고 길에서 불황자들을 만날 위험도 있기 때문에 적당히 어두워지면 귀가하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애초에 영국은 가게들이 다들 일찍 문을 닫아요. 맥주를 파는 술집만 조금 오래 하는 정도지 모든 가게들이 적당한 시간에 문을 닫기 때문에 거리가 꽤 어둡거든요. 그런데 한국 드라마 속에서는 항상 밤에도 길이 환하게 밝혀져 있고 자유롭게 앉아서 맥주를 마시는 게 늘 신기하다고 여겼어요. 드라마 속이니 그저 연출해 놓은 장면일까 싶기도 했죠. 그리고 한국의 올리브영이라는 곳을 꼭 가보고 싶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피부가 어찌나 좋은지 잡티 하나 없는 맑은 피부가 정말 부러웠거든요. 서양 사람들은 피부가 하얗긴 하지만 잡티가 너무 쉽게 생기는 얼굴이라 피부에 가릴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화장이 두꺼워지곤 하는데 한국인들은 늘 맑고 투명한 피부에 화장도 진하지 않고 수수하니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올리브영에서 한국 화장품을 잔뜩 사와서 화장이라도 따라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한국에 가는 날까지 하고 싶은 것들을 잔뜩 정리해뒀죠. 그러곤 한국에 가게 되는 날 저는 손흥민 선수를 가까이서 보고는 속으로 좀 놀라고 말았어요. 주변 사람들에게 일일이 공손하게 인사하는 모습이 충격적이었거든요. 저 정도로 유명한 스포츠 스타가 되었으면 카메라가 없는 곳에서는 좀 무게 잡기도 하고 주변 사람들의 시중을 받을 법도 한데 스텝 하나하나까지 세심하게 챙겨주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잠깐 통역을 도와주러 온 저에게도 선수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쳐 주어서 고맙다는 얘기까지 했어요. 저는 너무 영광인 나머지 제대로 말도 못하고 어버버했던 게 지금 생각해도 속상한 것 같아요. 정말 젠틀하게 인사를 건네는 그에게 고맙다는 말밖에 못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상한 장면을 하나 목격했습니다. 보안팀이었던 조는 안절부절하고 있었거든요. 말을 걸어보니 어제 걱정돼서 잠을 한숨도 못 잤다고 했습니다. 어제 2시간 정도 잠깐 잠을 잤는데 모두 손흥민 선수에게 달려들어 공항이 아수라장이 되는 꿈을 꿨다고 했죠. 저는 존의 말에 꿈은 원래 반대라는 한국 얘기가 있다며 아무 일 없을 거라며 웃고 말았어요. 그렇게 저희는 인천공항에 도착했고 존은 비행기에서 내리기까지 잔뜩 긴장했습니다. 공항에서만 딱 아무 일이 없으면 좋겠다고 했죠. 그런데 입국장 게이트가 열리기 전 손흥민 선수가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어요. 그러곤 다 같이 싱글벙글 웃으며 옆에서 함께 들어보였죠. 그건 태극기였습니다. 분명 많은 팬들이 올 거라 예상하고 손흥민 선수가 준비한 퍼포먼스였어요. 그의 팬을 위한 세심한 퍼포먼스에 감동했죠. 그렇게 게이트 문이 열리자마자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존 역시 어안이 벙벙해했죠. 존의 모든 걱정이 기우였다는 게 그 자리에서 증명되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인파가 공항을 가득 메웠지만 그 모습은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이었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팬들이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 있었고 토트넘 선수들을 향한 환호성은 귀가 터질 듯 했지만 모두 그 자리를 그대로 지키고 있었어요. 심지어 선수들이 이동할 수 있게 자발적으로 길까지 만들어주었습니다. 존과 보안팀은 어리둥절한 모습이었어요. 그렇지만 존은 긴장을 늦출 수 없었습니다. 일본에서도 공항에서는 별 문제가 없었거든요. 어쨌든 안전하게 공항을 빠져나왔습니다. 버스에 탄 선수들은 한국 사람들의 환대에 엄청 놀란 눈치였어요. 손흥민 선수를 향한 팬들의 환호가 어마어마했거든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환영해줄 줄 몰랐다며 손흥민 선수를 대단하다고 치켜세웠어요. 그날은 선수들이 숙소에서 쉬는 일정이었는데 저는 지금이 바로 그때라고 생각했어요. 바로 편의점에서 맥주를 먹어보는 시간 말이죠. 존과 함께 호텔 근처 편의점에 나가자고 했고 존은 저에게 갑자기 욕을 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나가긴 어딜 나가냐며 미쳤냐고 했어요. 저는 드라마에서는 괜찮았다고 설명하자 그건 드라마니까 괜찮은 거라고 했습니다. 풀이 죽은 제 모습을 보고서 존은 조금 미안했는지 그럼 나갔다가 조금이라도 위험하면 바로 돌아오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저와 존은 잔뜩 긴장해서 호텔 밖으로 나갔고 나서자마자 깜짝 놀랐습니다. 생각보다 늦은 시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밤길이 환했거든요. 영업을 하고 있는 가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자유롭게 밤거리를 걸어다니고 있었죠. 잔뜩 움츠러들어 경계태세를 하고 있는 사람은 우리 둘뿐이었습니다. 편안하게 다니는 한국 사람들을 보고 저희 둘도 긴장을 풀고
편하게 행동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편의점에 도착해 맥주를 고르고 있는데 존이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불닭볶음면이 있다면서 이거 먹어보고 싶었다고 했어요. 저는 이거 되게 맵다던데 괜찮겠냐고 물었고 존은 남자라면 이 정도는 가능하다며 호기롭게 불닭볶음면을 집어들었습니다. 저는 삼각김밥을 먹어보고 싶어서 수많은 삼각김밥 중 가장 맛있어 보이는 걸 골라들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편의점 앞에 앉아 맥주를 따서 먹는데 너무 행복했어요. 제가 드라마에서만 보던 장면을 실제로 할 줄은 몰랐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제게 번뜩하고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어요. 이걸 혼자만 즐길 수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바로 엄마에게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엄마는 받자마자 한국 밤거리는 진짜 드라마랑 똑같다며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편의점에서 삼각김밥과 라면에 맥주를 마시는 장면을 보곤 부러워하셨어요. 엄마에게 다음에 꼭 같이 오자고 약속을 하고서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존이 좀 이상해 보였어요.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라서는 마치 잔뜩 화난 사람처럼 보였죠. 저는 존에게 너 무슨 일 있어? 물어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자 존은 불닭볶음면 이거 진짜 맵네 라고 얘기했어요. 이거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거냐며 너무 맵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한국 사람들한테도 맵다고 하던데 당연히 맵겠지 하며 웃을 수밖에 없었고 존은 그래도 영국 남자 자존심이 있다며 꼭 다 먹어볼 거라고 하더라고요. 매워도 일단 계속 땡기는 맛이라고 하면서요. 저는 땀을 잔뜩 흘리며 매워하는 존을 보면서 삼각김밥이라도 같이 먹으라고 삼각김밥을 건넸고 존은 삼각김밥을 먹어보더니 너무 좋아했어요. 매운맛을 중화시켜주는 것도 좋은데 일단 너무 맛있다고 환호했죠. 그렇게 저희는 편의점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헤어졌고 다음날 아침이 되었어요. 그날은 SNL 코리아에서 신도림 조기축구 회편을 촬영하는 날이었죠. 저는 이 선수들로 코미디 프로를 찍는다는 게 의아했고 선수들이 재밌어 할까 싶어 걱정되는 마음으로 촬영장에 갔죠. 그런데 저는 촬영장의 한국 스태프들 때문에 좀 당황했습니다. 존에게 물어보니 보통 영국의 촬영장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빠른 속도라고 했어요. 한국 스태프들은 매뉴얼이 있는 것처럼 일사천리로 일을 진행했습니다. 보통 현장은 아무래도 우왕좌왕하기 마련이고 시간이 좀 늘어지는 편이라고 했는데 여긴 마치 기계처럼 일을 딱딱 진행했습니다. 각자 맡은 일을 성실하게 진행하는 한국 스태프들을 보면서 정말 효율적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촬영 현장을 잘 모르지만 존은 한국의 체계를 영국에도 도입하고 싶을 지경이라고 했죠. 누군가 한국 사람들을 무조건 급하게 하려고 하는 빨리빨리의 민족이라고 비꼬는 듯한 말을 들었던 적이 있었는데 제가 본 한국 사람들은 빠른 건 물론이고 굉장히 꼼꼼했죠. 작은 것 하나도 대충 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아마 그렇기 때문에 선수들도 효율적인 시스템에 더욱 열정적으로 촬영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처음 선수들이 모였을 때 다들 긴장한 듯 보였지만 동시에 설레는 표정이었습니다. 대본 리딩을 시작할 땐 정말 웃음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특히 외국 선수들의 한국어 발음이 쉽지 않아 제가 옆에서 굉장히 많이 도와줬던 것 같아요. 제일 힘들어했던 선수는 히샬리송이었는데 이모 여기 살이라는 장면을 30분 넘게 연습했습니다. 그 이유는 단 두 글자 때문이었죠. 바로 살이라는 단어가 뭔지 이해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거든요. 그런데 그 어려운 글자를 쉽게 해결해준 스텝이 있었습니다. 사리를 사이다로 외우라는 얘기를 듣고 히샬리송이 단번에 외워버렸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번 촬영을 하면서 손흥민 선수가 정말 의외였습니다. SNL 촬영에서는 골키퍼를 맡았었는데 자긴 공격수가 더 잘 어울린다든지 본인의 입으로 손흥민 선수 최고라는 얘기를 할 땐 정말 재밌었죠. 그런데 제이미 돌리가 굉장히 의아해하는 장면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도 솔직히 처음 보는 장면이라 이해하기가 어려웠죠. 바로 휴지를 깔고 수저를 놓는 장면이었거든요. 왜 이렇게 해야 하는지 몰라서 처음엔 접시 위에 휴지를 놓은 다음 수저를 놓는 바람에 스태프들이 모두 박장대소를 했어요. 테이블 위에 바로 두면 더러울 것 같아 휴지를 놓는 사람들이 있다고 설명해줬죠.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위생에 신경을 많이 쓰나 보다 싶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은 히샬리송이 소주를 따르는 부분이었어요. 한국 사람들처럼 소주병 목 부분을 치고 따르는 장면을 연출해야 했는데 너무 잘해서 손흥민 선수가 웃음을 참느라 혼났어요. 히샬리송도 너무 재밌어 했죠. 한국 스태프들의 배려와
빠른 일처리 덕분에 재밌게 촬영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연기가 축구보다 어렵다며 못하겠다고 웃어 보였지만 히샬리송은 다음에 또 하고 싶다며 의욕적인 모습을 보였어요. 그리고 촬영이 마무리되고 잠깐 자유시간이 생겼고 저는 바로 한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그곳은 바로 올리브영이었어요. 생각보다 올리브영이 도시 곳곳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덕분에 금방 갔다 올 수 있었습니다. 제가 여길 오기 위해서 얼마나 기대했는지 모르겠어요. 한국은 요새 뷰티하면 빼놓을 수 없는 나라가 되었잖아요. 저도 한국 드라마 속의 주인공처럼 반질반질한 피부를 가질 수 있다니 들떴습니다. 올리브영에 오기 위해서 그동안 유튜브로 한국 메이크업 영상이나 화장품 리뷰 영상을 정말 많이 봤거든요. 그리고 한국을 방문한 외국 유튜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컨텐츠가 하나 있었어요. 그 컨텐츠는 영상 조회수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올 정도로 사람들의 반응이 뜨거운 편이죠. 바로 올리브영에서 산 것들을 막 소개하며 자랑하는 영상이거든요. 저는 미리 그 동영상들을 보면서 사고 싶은 걸 휴대폰에 가득 저장해 놓고 직원들에게 제가 저장해 놓은 사진을 보여주며 다 찾아달라고 말했죠. 그렇게 두 손 가득 한국 뷰티 제품을 사서 호텔로 돌아왔어요. 짧은 자유시간을 정말 알차게 잘 사용한 것 같아 스스로 뿌듯했죠. 그리고 그날 저녁 선수단은 모두 한국의 고깃집으로 향했습니다. 다들 2년 전 한국에 와서 한우를 먹어본 덕에 이번에도 매우 기대하는 눈치였습니다. 이날은 돼지고기 집으로 향했는데 선수들은 식당에 도착하자마자 또 한 번 놀랐어요. 어김없이 식탁 위에는 수많은 반찬들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고 마치 뷔페 같았거든요. 반찬은 모두 색깔도 모양도 다양했고 건강식으로도 손색 없는 음식이었어요. 먹기 전 눈으로 볼 때부터 이미 즐거웠죠. 그리곤 곧 아주 뜨거운 숯불이 나왔고 선수들은 모두 정신없이 한국 바베큐에 빠져들었습니다. 영국에서는 왜 스테이크로만 먹고 이렇게 안 먹는지 모르겠다며 몇몇 선수들이 답답해했습니다. 그리고 SNS에 손흥민 선수가 사준 바베큐 식당을 찍어 자랑하듯 올렸고 팬들은 한국 바베큐에 엄청난 반응을 보였어요. 그리고 민헨 선수들과 경기를 마무리하고 한국을 떠나는 날이 되었습니다. 그날 아침 호텔 로비에서 선수들을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데 존이 갑자기 투덜거렸습니다. 이렇게 한국 사람들이 친절하고 예의를 잘 지켜주는 줄 알았다면 오기 전에 그렇게 고민할 필요가 없었는데 라고 말했죠. 저는 배부른 투정이라며 웃었고 존은 다른 나라들도 모두 한국 같았으면 정말 좋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차례로 내려오는 선수들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다들 뭔가를 잔뜩 들고 있었죠. 히샬리송은 아예 여행용 가방을 하나 더 들고 왔더라고요. 짐이 왜 이렇게 늘었냐고 물어보니 가방을 어제 급하게 하나 더 샀다며 바로 이것 때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히샬리송의 가방 안의 물건을 보고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가방 안에는 쌀과자를 비롯한 한국 과자들이 잔뜩 담겨 있었거든요. 히샬리송은 한국 팬들이 먹어보라고 준 과자들이 너무 맛있어서 미리 준비했다며 웃어 보였습니다. 자기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선수는 진짜 더 특이한 걸 챙겨간다고 했어요. 자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면서요. 따라 내려오는 선수도 무언가 한 보따리를 챙겨가는 것 같았습니다. 와이프가 꼭 사오라고 했다며 가방 가득 마스크팩을 챙겼더라고요. 모두들 한국 기념품에 푹 빠진 모습이었어요. 그렇게 선수단은 공항에 도착했고 많은 팬들과 취재진들이 선수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출국장으로 향하는 길, 선수들은 하나같이 한국에서의 추억을 이야기하며 즐거워했어요. 특히 고깃집 투어 얘기가 나오자 모두들 입맛을 다시더라고요. 팝에 사르는 갈비는 손으로 먹어야 제맛이라며 손흥민 선수에게 영국에서 한 식당을 또 데려가 달라고 했어요.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한국이라 어쩔 수 없이 지켜봤지만 모두 살이 너무 많이 쪘다며 영국 가면 체중 감량 프로그램부터 해야겠다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셨어요. 비행기가 이륙할 때 이번 한국 여행도 너무 즐거웠다며 아쉬운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그들의 가방 속에는 단순한 기념품이 아닌 한국에서의 따뜻한 추억이 가득 담겨 있기 때문에 영국에 돌아가서도 한동안은 한국을 추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번 방문이 축구를 넘어 문화 교류의 장이 되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죠. 오늘 올리비아 씨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한국 물건에 푹 빠진 정상급 축구 선수들이라니
정말 뿌듯하고 감격스럽습니다. 무엇보다 한국 선수가 영국 프리미어리그의 주장이 되어 팀원을 이끌고 한국에 오게 되다니 더 감회가 새롭네요. 축구협회만 잘하면 될 텐데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이를 데가 없습니다. 쌀과자와 K바베큐에 푹 빠진 선수들에게 다른 음식은 또 어떤 걸 추천해 줄 수 있을까요? 댓글로 많은 의견 달아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에도 재밌는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의 사연 제작소 감동필름이었습니다.